청취자님 지금 당장 은행 창고에 앉아 계신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네, 되게 익숙한 풍경일 텐데요. 그렇죠. DSR 기준이 LTV 한도니 온갖 복잡한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대출금 1,000만 원이라도 더 받아보려고 진짜 식은땀을 흘리고 계실 겁니다. 사실 요즘 대출 받는 게 하늘의 별 따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바로 옆 창고에서는 어떤 사람이 와서 묵직한 가방을 탁 올려놓는 겁니다. 그 안에는 복잡한 소득증빙 서류 이런 게 아니라요. 현금이 들어있나요? 네, 강남 타워팰리스 펜트하우스를 단번에 결제할 무려 89억 원어치의 현금 다발이 들어있는 거죠. 와, 89억을 전액 현금으로요? 진짜 평범한 사람들에게 집이라는 건 평생의 노동력을 갈아 넣는 무거운 짐인데 말이죠. 그러니까요. 미래의 월급까지 싹 다 담보로 잡히는 건데 그들에게는 그저 글로벌 포트폴리오에 담는 쇼핑 품목 중 하나였던 겁니다. 그게 불과 몇 달 전까지 우리 발밑에서 벌어지던 아주 생생한 현실이었죠. 네, 그런데 오늘 우리 심층 탐구에서 파헤쳐볼 주제는 바로 이 이야기의 완전히 정반대 지점에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을 한번 파헤쳐보죠. 그렇게 한국 핵심지 아파트들을 현금으로 쓸어담던 중국 자본이 지금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네, 단순히 빠져나가는 수준이 아니죠. 시세보다 5억 원을 깎아서라도 시장에서 대탈출, 그러니까 엑소더스를 감행하고 있거든요. 도대체 이 짧은 시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정말 극단적인 대비인데요. 이 현상은 단순히 뭐랄까 부동산 시장의 가격 조정 사이클 이렇게만 보면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 단순한 하락장이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예는 거대한 글로벌 경제의 균열, 그리고 극도로 불안정한 지정학적 위기, 거기에 한국 정부가 쳐놓은 규제의 그물망이 아주 정교하게 맞물려서 터진 이른바 퍼펙트 스톰입니다. 퍼펙트 스톰이요? 맞습니다. 오직 자본의 증식과 생존만을 위해서 움직이는 그 차가운 스마트머니다. 왜 지금, 그것도 수억 원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탈출 버튼을 눌렀는지 그 기저의 메커니즘을 뜯어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청취자님들도 자산의 미래를 방어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네, 청취자님이 영끌을 고민하시면서 대출 한도에 발을 동동 구르시는 사이에 누군가는 현금 뭉치로 동네 아파트들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이 가장 먼저 도망치고 있죠. 이 시그널이 청취자님의 자산에 어떤 의미인지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이 무법지대의 자본이 도대체 어떻게 한국을 삼켰었는지 그 구조를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외국인 주택 보유 데이터를 보면 아주 노골적이더라고요. 네, 통계가 이 장악의 실태를 투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이 10만 4천 가구로 돌파했는데요. 10만 가구가 넘었다고요? 네, 근데 여기서 놀라운 건 이 중 무려 56.6%, 그러니까 5만 8천 채 이상이 중국인 소유라는 겁니다. 절반이 훌쩍 넘네요. 진짜 엄청난 수치입니다. 더 무서운 통계가 있습니다. 이 중국 자본의 72.5%가 전부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요. 아, 서울이랑 경기도 쪽에요? 맞습니다. 이들은 무작정 막 사들인 게 아니에요. 아주 치밀한 이중 잠식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이중 잠식 전략이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경기도 부천이나 안산 같은 지역에서는 진입 장벽이 좀 낮은 중저가 아파트들을 대량으로 매집을 했어요. 이른바 양적 팽창을 이룬 거죠. 아, 개수로 밀어붙인 거군요. 네, 그리고 동시에 서울 강남 상구나 마포, 용산 이런 알짜배기 지역에서는 가격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현금을 던져서 신고가를 경신해버리는 질적 장악을 시도했습니다. 시장의 밑바닥과 꼭대기를 동시에 틀어주어 버린 거네요. 그렇죠. 완벽한 양동 작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항상 좀 의문이 들었던 게 있어요.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곳을 보면 외국인 역차별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러면서 분통 터트리는 분들 진짜 많잖아요. 네, 관련 기사 댓글만 봐도 난리도 아니죠. 근데 사실 냉정하게 따져보면 외국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내는 취득세를 안 내거나 양도세를 면제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이 세금 내는데 왜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걸까요? 겉으로 보이는 세율표만 딱 놓고 보면 그렇게 착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진짜 차별은 세금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대출 규제와 자금 출처 증빙이라는 보이지 않는 장벽의 비밀이 있습니다. 아, 대출이요? 네, 한국인이 서울에서 집을 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시죠? 완전 험난하죠. LTV니 DSR이니 진짜 숨막히는 대출 한도에 묶이잖아요. 맞습니다. 한때는 15억이 넘는 아파트는 아예 대출이 단 1원도 안 나오던 시절도 있었고요. 지금도 고가주택은 철저하게 자금줄이 통제를 받습니다.
맞아요. 게다가 내가 이 돈 어디서 났는지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증명해야 하잖아요. 네, 그 깐깐한 자금 조달 계획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부모님한테 1,000만 원만 빌려도 차용증 쓰고 이자 낸 내역까지 다 국세청에 증명해야 하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높고 뾰족한 규제의 울타리 안에 갇혀서 헉헉대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애초에 그 울타리 밖에 서 있었던 겁니다. 아, 규제를 안 받는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중국인이 한국 아파트를 살 때 한국은행에서 돈을 안 빌려요. 자국에 있는 중국은행에서 자금을 끌어오거나 아니면 본국에서 그냥 현금을 들여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한국 금융당국이 개입을 못 하겠네요. 정답입니다. 한국금융당국은 중국은행의 대출 심사나 중국 내 LTV 규제에 이래라 저래라 개입할 권한이 전혀 없어요. 와, 그러니까 한국인 앞에는 통과할 수 없는 15억 원짜리 콘크리트 장벽이 쳐져 있는데 네, 외국 자본은 해외라는 우회로를 통해서 그 장벽 위를 그냥 헬기 타고 훌쩍 날아다니면서 사냥을 했던 셈이죠. 아, 세금 똑같이 낸다고 공정한 게 전혀 아니었군요. 애초에 링 위에 올라가는 체급 자체가, 룰 자체가 달랐던 거네요. 맞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뭐 8세짜리 중국 어린이가 경기도 아파트를 막 매입하고 네, 그런 뉴스 있었죠. 또 20대 중국인 유학생이 16억 원대 꼬마 빌딩 사서 SNS에 자랑하고 이런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질 수 있었던 거네요.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타워팰리스 89억 원 전액 현금 매입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네, 국내 대출은 단 1원도 없이 말이죠. 이걸 좀 더 거시적인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요. 네, 어떤 그림인가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렇지 왜 하필 한국 부동산에 이렇게까지 집착했을까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단순히 수익률이 좋아서 그게 다가 아닙니다. 아, 다른 이유가 또 있나요? 네, 중국 본토의 국가 시스템에 가진 한계 때문입니다. 중국에서는 공산당 체제의 특성상 개인이 토지를 영구적으로 소유할 수가 없어요. 아, 땅을 완전히 내 걸로 만들 수가 없군요. 네, 최장 70년 동안 토지 사용권만 국가로부터 빌리는 개념입니다. 언젠가는 국가에 귀속될 수 있다는 근원적인 불안감이 깔려 있는 거죠. 내 집인데 내 땅이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비행기로 불과 2시간이면 닿는 바로 옆 나라 한국은 어떤가요? 완벽한 영구 소유권이 헌법으로 보장되죠. 바로 그겁니다. 중국 부유층에게 한국의 강남 아파트나 용산의 꼬마 빌딩은 단순히 수익을 쫓는 투자초를 넘어선 겁니다. 국가의 통제에서 완벽하게 벗어난 안전자산이자 궁극적인 자산 은닉처였던 거죠. 와, 70년 시한부 렌타년 하다가 영원한 내 땅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메리트였겠네요. 맞습니다. 오죽하면 중국 정부조차도 예전에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 1256평 부지를 299억 원에 매입했거든요. 정부 차원에서도요? 네, 근데 지금 그 땅 가치가 1,000억 원대로 불어났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든 정부든 한국 자본주의 시스템의 룰을 완벽하게 이용했던 거죠. 진짜 혀를 내두를 정도네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상황이 완전히 반전되거든요. 대탈출이 시작된 거죠. 네, 영원한 안전자산으로 여길 것 같았던 이들이 최근 들어서 진짜 썰물처럼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서초구 외국인 아파트 거래량을 보니까 92건에서 11건으로 무려 88%나 폭락했더라고요. 거의 거래 절벽 수준이죠. 그러니까요. 한국인들은 강남은 영원히 오를 거다 믿으면서 꽉 쥐고 버티는데 이 스마트머니들은 도대체 뭘 보고 가격 폭락이나 거래 절벽이 오기 전에 미리 알고 빠져나간 걸까요? 그 해답을 찾으려면 한국 정부가 규제를 내놓았던 타임라인을 해부해봐야 합니다. 작년 10월 15일과 10월 20일 사이 딱 그 5일의 미스테리에 주목하셔야 해요. 10월 15일과 20일이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죠? 10월 15일에 한국 정부가 초강수를 둡니다. 25억이 넘는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 대출 한도를 2억 원으로 확 옥죄어버렸어요. 아, 돈줄을 먼저 차단했군요. 네. 그리고 정확히 5일 뒤인 10월 20일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는 현역이 발생합니다. 이 중국 투자자들은 바로 이 5일이라는 틈을 정확히 계산하고 물건을 던져버린 겁니다. 잠깐만요. 대출 한도를 줄인 건 알겠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는 게 왜 그렇게 치명적인 건가요? 이 사람들은 어차피 대출 없이 현금으로 척척 사던 부자들 아니었나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제도의 무서운 점은 단순히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가장 치명적인 건 바로 2년 실거주 의무가 강제로 발생한다는 거예요. 아, 실거주 요건이요? 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중국 본토나 홍콩에 기반을 두고 사업하는 부자가
한국 아파트를 갭 투자로 사뒀어요. 근데 당장 한국에 들어와서 2년 동안 그 강남 아파트에 실거주를 할 수 있을까요? 사업이 다 저쪽에 있는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렇죠. 실거주를 못하면 집을 새로 살 수도 없고 나중에 팔려고 내놓아도 실거주를 할 수 있는 매수자에게만 팔아야 합니다. 아, 살 사람의 풀이 확 줄어버리네요. 네, 투자 수요가 완전히 거세되는 겁니다. 자본의 회전율이 생명인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자산이 동결된다는 건 사용 선고나 다름없어요. 팔고 싶을 때 못 파는 자산이 되어버리니까요. 맞습니다. 한국인들은 뭐 아무리 규제해도 결국 강남은 우상향이다 이러면서 버티잖아요. 근데 이들은 감정이나 애국심이 전혀 없어요. 오직 돈만 보는 냉혈한 자본이군요. 네, 철저하게 자본의 이익만 쫓습니다. 정책 변화가 가져올 치명타를 계산하고 규제가 발효되기 전 그 5일이라는 마지막 비상구로 가장 먼저 뛰쳐나간 거죠. 와, 진짜 똑똑하고 무섭네요. 내가 2년 동안 살 수 없다면 이 80억짜리 아파트는 그냥 현금화할 수 없는 죽은 콘크리트 덩어리가 된다? 이걸 직감한 거네요. 정확합니다. 근데 전문가님, 여전히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아무리 규제가 무서워도 그렇지 시세보다 5억 원을 확정적으로 깎아서 그러니까 손해를 보면서까지 투매를 한다는 게 좀 비합리적이지 않나요? 억만장자들이 그렇게 멘탈이 약해서 패닉셀을 할 일은 없잖아요. 네,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십니다. 단순히 한국의 규제망 하나 때문이었다면 굳이 5억씩 손해보면서 던질 이유가 없죠. 그냥 몇 년 버티면 되니까요. 그렇죠. 현금도 많은 사람들이니까요. 그들이 피눈물을 흘리면서까지 자산을 내던지는 데는 저희가 파악한 4개의 시한폭탄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규제가 방아쇠였다면 그들을 진짜 절벽으로 밀어버린 폭발력은 따로 있습니다. 4개의 시한폭탄이요. 건물에 불이 났는데 출구가 막혀고 있어서 불타는 짐이라도 내던지고 뛰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건가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그 첫 번째 폭탄이 방금 말씀드린 한국 정부의 삼중 포위망이었습니다. 아, 1층에서는 대출 규제로 돈주를 차단하고 2층에서는 허가제로 거래를 막고 3층에서는 실거주 위임으로 갭 투자까지 원천 차단해버린 그거군요. 네. 매수 상대방이 완전히 사라지면서 현금 26억 이상을 쥐고 있는 극소수에게만 집을 팔 수 있게 된 거죠. 출구 전략이 증발한 겁니다. 그럼 두 번째 폭탄은 뭔가요? 두 번째 폭탄이 가장 거대하고 파괴적입니다. 바로 중국 본토 내부에서 터지고 있는 7대 경제 위기입니다. 중국 본토의 위기요. 네. 지금 중국 경제 상황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우선 지난 수십 년간 경제 성장률을 억지로 끌어올리려고 끊임없이 아파트를 지어댔어요. 근데 지금 주인을 못 찾은 빈집이 무려 1억 채에 달합니다. 1억 채요. 인구가 아무리 많아도 1억 채가 비어있다는 건 좀 충격적인데요. 게다가 지방 정부들이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천문학적인 돈을 빌려 개발을 주도했는데 땅이 안 팔리니까 빚을 갚을 돈이 고갈됐어요. 이 숨겨진 부채, 이른바 LGFV 부채 규모만 무려 1경원으로 추산됩니다. 잠깐만요. 1경원이요? 조 단위도 아니고 경 단위는 진짜 체감도 안 되는데요. 엄청난 규모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청년 실업률이 공식 통계로 21%지만 실질적으로는 50%에 육박한다는 분석도 있어요. 청년 절반이 백수라는 거네요. 네, 내수 시장이 꽁꽁 얼어붙을 수밖에 없죠. 거기에 헝다 같은 에버그란데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연쇄 파산하면서 중국 부유층 자산의 70%를 차지하던 본토 부동산 가치가 문자 그대로 증발해버렸습니다. 아, 자국 내에서 가지고 있던 자산들이 다 휴지 조각이 되고 있군요. 근데 그 본토 상황이 무너지는 게 한국 아파트를 파는 거랑 물리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자금이 말라버린 지방정부나 공산당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파산할까요? 절대 아니죠. 뭔가 조치를 취하겠네요. 네, 세무조사나 각종 통제를 동원해서 기업과 부유층의 자금을 강제로 쥐어짜기 시작하는 겁니다. 본업에서 현금 흐름이 완전히 끊긴 이 부자들은 지금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어요. 아, 당장 쓸 현금이 없어진 거군요. 맞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깊은 심해에서 잠수를 하고 있는데 본국에서 공급해주던 산소통의 밸브가 완전히 잠겨버린 겁니다. 당장 숨통이 끊어지게 생겼는데 한국에 묻어둔 아파트 수익률 따질 겨를이 있겠습니까? 숨 막혀 죽기 직전이니까 손해를 봐서라도 일단 팔아서 현금을 수혈해야 하는 처절한 투매였군요. 산소통 비유가 진짜 확 와닿네요. 그럼 세 번째 폭탄은 뭡니까? 바로 환율 쇼크와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최근 중동전쟁 여파 등으로 원달러 환율이 한때 1,490원대까지 치솟았던 적이 있죠. 네, 환율 무섭게 올랐었죠.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국 아파트 가격이 올랐냐 떨어졌냐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국 그 돈을
달러나 자기네 위안화로 환전해서 본국으로 가져가야 진짜 자기 수익이 확정되는 거잖아요. 아, 환차손 문제가 발생하겠네요.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 1달러가 1,100원일 때 한국 아파트를 20억에 샀다고 쳐볼게요. 근데 팔고 나가려니까 환율이 1,490원이 된 겁니다. 원화 가치가 폭락한 거네요. 네, 한국 아파트 가격이 20억 그대로 방어가 됐다고 해도 이걸 달러로 환전하는 순간 앉은 자리에서 수억 원의 가치가 허공으로 증발해버립니다. 와, 가격이 안 떨어져도 환율 때문에 손해를 보는 구조군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더 들고 있다가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지면 아파트 값이 버텨줘도 나는 파산한다는 공포가 이들의 엑소더스를 가속화시킨 겁니다. 채찍질을 한 거나 다름없네요. 자, 그럼 대망의 마지막 네 번째 폭탄은 뭔가요? 네 번째는 한국 내부 시장의 구조적 결함에서 기인한 건데요. 바로 둔촌주공, 올림픽파크 보레온발 역전세 공포입니다. 아, 둔촌주공 입주 물량 장난 아니잖아요. 12,000세대인가요? 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이라는 그 물량이 한 번에 쏟아지니까 주변 일대 전세 물량이 폭발하면서 전세 가격이 뚝 떨어져 버렸죠. 전세가가 떨어지면 갭 투자한 집주인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지잖아요. 맞습니다. 갭 투자의 본질이 뭡니까? 세입자의 전세금을 무이자로 빌려서 내 집을 사는 거잖아요. 전세가가 떨어지면 기존 세입자에게 떨어진 차익만큼 돌려주거나 새로 들어올 사람에게 받은 돈으로 모자라니까 내 돈 수억 원을 보태서 내보내야 합니다. 한국인 집주인들이라면 어떻게든 마이너스 통장 뚫거나 신용대출이라도 끌어와서 메꾸려고 하겠죠. 네. 근데 중국인 투자자들은 그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요. 한국은행에서는 대출이 꽉 막혀 있죠. 본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자본 통제 때문에 수억 원의 현금을 한국으로 함부로 송금할 수가 없거든요. 아, 돈을 가져올 구멍이 아예 없네요. 네, 전세금을 못 돌려주면 집이 바로 경매로 넘어가는 최악의 상황이 옵니다. 결국 경매로 넘겨서 헐값에 날리느니 그냥 눈물을 머금고 5억 원을 깎아서라도 금매로 던져버리는 외통수에 걸려버린 겁니다. 와, 정리해보자면 본국의 경제 붕괴로 자금줄이 마르고 환율 폭등으로 자산 가치는 매일매일 깎여나가고 있는데 한국 전세가는 하락해서 수억 원을 토해내야 하는 완벽한 진퇴양난이네요. 네, 이 네 가지 폭간이 기적처럼 한 시점에 동시에 터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5억 원을 깎으면서까지 짐을 싸고 도망친 거군요.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이 골치 아픈 외국 자본들이 손해를 보고 떠나주면 이제 우리 시장에 껴있던 거품이 싹 꺼지고 우리끼리 좀 합리적인 가격에 집을 사고 팔 수 있는 건전한 생태계로 자연 치유가 되는 건가요? 아주 상식적이고 희망적인 기대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자본주의의 역사는 그렇게 평화롭고 아름답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치유가 안 되나요? 거대한 자본이 이리저리 헤집고 간 자리는 예전의 평화로운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아주 깊고 흉측한 흉터를 남기게 됩니다. 흉터요? 네, 우리는 굳이 멀리 해외 사례를 찾을 필요도 없이 이 끔찍한 결말의 완벽한 예고편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예고편이요? 어디서요? 바로 제주도입니다. 아, 제주도 10년 전쯤에 제주도를 휩쓸었던 그 차이나머니 광풍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때 제주도에 들어왔던 돈이 도대체 어느 정도 규모였죠? 2010년에 제주도가 부동산 투자 이민제라는 걸 도입했어요. 5억 원 이상 투자하면 영주권을 주는 파격적인 제도였죠. 네, 닙스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 그러자 무려 1조 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경악스러운 포인트는 그 1조 원 중에 98%가 오직 중국 자본이었다는 겁니다. 와, 잠깐만요. 98%요? 네, 그럼 그냥 제주도 부동산 시장을 통째로 중국에 넘겨버린 거나 다름없는 거잖아요. 특정 국가의 자본이 한 지역의 생태계를 완전히 독점해버린 끔찍한 사례죠. 그 돈이 밀려 들어오니까 멈춰있던 신화역사공원이나 드림타워 같은 수조 원대 대형 프로젝트들이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맞아요. 그때 제주도 여기저기 공사판이었어요. 집값도 엄청 올랐죠. 네. 2016년 한 해에만 제주도 집값이 무려 25%나 폭등하는 미친 광풍이 불었습니다. 당시 어떤 아파트 분양가는 서울 강남 다음으로 비싸다는 통계까지 나왔어요. 와, 강남 다음이요? 근데 정작 제주도민들의 평균 소득은 전국 꼴찌 수준 아니었나요? 바로 그 괴리가 비극의 시작입니다. 도민들이 땀 흘려 번 월급으로는 평생 숨만 쉬고 모아도 살 수 없는 기형적인 신기루 집값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진짜 모래성유에 지은 집이었네요. 네, 개인들의 무리한 영끌 대출 그리고 건설사들이 끌어다 쓴 1조 3천억 원 규모의 PF 대출이 오직 중국 관광객과 중국 자본이 나는 단 하나의 허술한 기둥에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제주도 자체의 경제 체력이나 소득 창출 능력이 만든 가치가 아니었군요. 외부 자본이 강제로 펌프질해서 우겨넣은 산소로 연명하던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러다가 2017년에 무슨 일이 터졌죠? 아, 사드 사태요. THAD 배치 문제 때문에 한알령 떨어지고 난리 났었잖아요. 네. 중국 정부가 한국행 단체 관광을 전면 금지하고 해외 송금을 꽁꽁 묶어버렸습니다. 유일하게 버티고 있던 그 중국 자본이라는 기둥이 발차기 한 방에 딱 부러져 버린 거네요. 맞습니다. 외부 산소 공급이 끊기자마자 그 거대했던 신기루는 정말 처참하게 붕괴했습니다. 어느 정도였길래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에어롭에 지어졌던 한 대단지 아파트가 있었는데요. 425세대 중에 단 한 세대만 분양이 됐습니다. 네. 425세대 중에서 딱 한 명만 샀다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 424세대가 통째로 경매에 넘어가 버리는 충격적인 연쇄도산이 벌어졌죠. 제주도 곳곳에 짓담한 호텔이나 타운하우스들이 흉물처럼 방치되면서 완전히 유령 도시가 되어버린 것도 수두룩했습니다. 진짜 폭삭 주저앉았네요. 그럼 전문가님 여기서 또 아주 핵심적인 의문이 듭니다. 네? 기둥이 부러졌고 그들도 손해를 입었잖아요. 그럼 중국인들이 결국 그 땅을 다 팔고 제주도를 완전히 떠났나요? 이제 그 흉터투성의 땅이라도 온전히 우리 도민들의 품으로 돌아온 건지 궁금하네요. 이 질문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시사점을 던지는데요. 안타깝지만 현실은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정반대요? 돈은 썰물처럼 빠져나갔지만 땅은 여전히 그들의 손에 남았다는 겁니다. 안 팔았다는 건가요? 네, 현재 제주도 내의 외국인 보유 토지 면적이 서울 여의도의 7배에 달하는데요. 그중 43.5%가 아직도 중국인 소유입니다. 여의도 7배 땅 중에 절반 가까이가요? 투자 이민제로 영주권이라는 달콤한 과실만 딱 챙긴 다음에 정작 지역 경제를 돌게 할 후속 투자는 싹 다 멈춰버리고 그냥 땅만 깔고 앉아 있는 겁니다. 이른바 먹튀가 고착화된 거죠. 와, 영주권만 쏙 빼먹고 땅은 방치하고 진짜 최악이네요. 근데 청취자니 더 끔찍한 비극은 그 다음에 찾아옵니다. 먹튀보다 더 끔찍한 비극이 또 남았다고요? 생각해보세요. 썰물이 빠져나가고 바닥을 드러낸 헐값의 자산들, 부도난 호텔이나 경매로 넘어간 토지들을 우리 제주도민들이 상값에 샀을까요? 가격이 싸졌으니까 실수요자들이 사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이 피비린내 나는 폐허의 냄새를 맡고 가장 먼저 달려온 건 또 다른 거대 자본이었습니다. 바로 외국계 사모펀드들이었죠. 사모펀드요? 네, 그들은 바닥에 떨어진 자산들을 완전히 헐값에 주워 담았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을 거쳐서 막대한 임대 수익과 운영 수익을 뽑아낸 다음 다시 본국으로 빼가고 있어요. 와, 뼈가 시리네요. 거품이 꺼진다고 해서 그 자산이 평범한 서민들 차지가 되는 게 아니었군요. 맞습니다. 1차로 중국 자본이 거품을 키워서 도민들의 삶의 터전을 뺏어갔다면 2차로는 다국적 자본이 들어와서 그 폐허 위에서 알짜배기 수익만 쪽쪽 빨아먹는 이중 착취 구조가 완성된 겁니다. 한번 자본주의의 포식자들에게 물어뜯긴 생태계는 그들이 떠나도 상처가 아물지 않고 또 다른 포식자의 사냥터가 될 뿐이라는 걸 보여준 거죠. 진짜 무서운 현실이네요. 그렇다면 청취자님, 이 살벌한 자본의 대이동 속에서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생존해야 할까요? 전문가님, 지금 강남에서 벌어지는 엑소더스, 그리고 방금 들은 제주도의 비극을 목격한 우리 청취자님 앞에는 당장 세 개의 문이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어떤 분들이죠? 첫째, 5억씩 떨어지는 칼날이라도 맞기 전에 지금 당장 내 집을 팔고 도망치는 문. 둘째, 대출이자가 턱 밑까지 차올라도 강남은 결국 10년 뒤에 우상향할 거다 믿으며 끝까지 버티는 문. 그리고 셋째, 현금을 꽉 쥐고 시장 밖에서 저점을 노리며 기다리는 문입니다. 자, 지금 당장 청취자님은 어떤 문을 열어야 합니까? 외국인들이 던지는 급매물을 헐값에 줍줍해야 하는 타이밍인가요? 결론부터 단호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섣불리 바닥을 예측하고 줍줍에 나서는 건 눈을 안대로 꽉 가리고 절벽 위를 걷는 것만큼이나 위험한 행동입니다. 아, 지금은 살 때가 아니라는 거군요. 왜 그런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 한국 부동산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하방 압력을 단단하게 방어해주고 바닥을 받쳐주던 외국인 스마트머니라는 거대한 완충 장치가 방금 말씀드렸듯 완전히 징발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쿠션이 사라졌다는 뜻이네요. 네, 쿠션이 없어진 시장은 가속도가 붙기 시작하면 도대체 어디까지 자유낙하할지 그 누구도 가늠할 수가 없어요.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잡으려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버티거나 기다려야 한다는 건데? 지금은 막연한 감이나 희망회로에 베팅할 때가 절대 아닙니다. 매우 냉정하고 보수적으로 시장의 체력이 돌아오고 있는지 정확히 3가지 시그널을 두 눈으로 확인하셔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주시해야 할 그 세 가지 시그널, 구체적으로 어떤 수치들을 봐야 합니까? 첫째, 거래량의 본질적인 회복입니다. 단순히 한두 달 반짝 거래량이 오르는 걸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전월 대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20% 이상 확실하게 증가하는 추세가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연속으로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아, 잠깐 오르는 건 의미가 없고 추세가 유지되어야 한다. 네, 그 정도는 되어야 누군가 투기로 억지로 밀어올리는 게 아니라 진짜 시장의 실수요가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시그널은요? 둘째는 누적 매물의 소화 여부입니다. 현재 서울 아파트 매물이 진짜 폭발적으로 쌓여서 8만 건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매물이 진짜 많긴 하더라고요. 이 엄청난 매물들이 5만 5천 건 아래로 눈에 띄게 확 줄어들면서 소진되는지 모니터링하셔야 합니다. 악성 매물이 줄어들지 않는 이상 구조적인 가격 반등은 불가능합니다. 매물이 소화되어야 가격이 오를 수 있다. 당연한 이치네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셋째, 외국인 자본의 귀환 여부입니다. 도망갔던 스마트머니들이 한국 시장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판단하고 다시 유입되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 비로소 진짜 바닥이 다져지는 타이밍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아, 스마트머니의 움직임을 지표로 삼으라는 거군요. 네, 이 세 가지 톱니바퀴가 다시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기 전까지는 철저하게 관망하고 방어적인 태세를 취하셔야 합니다. 듣고 보니까 당장 매수 버튼을 누를 때는 절대 아니라는 게 확실해지네요. 그렇다면 단순히 구경만 하는 걸 넘어서 우리 청취자 개인이 당장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액션 플랜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건 바로 현금의 요새화입니다. 현금을 쌓아두라는 건가요? 네, 당장 내일 직장을 잃거나 대출금리가 한 번 더 뛰어오른다고 해도 버틸 수 있는 최소 6개월에서 1년치의 생활비와 이자 상환액을 무조건 현금으로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1년치 이자를 현금으로요? 이 현금 쿠션이 없으면요, 훗날 시장이 진짜 패닉에 빠졌을 때 내 소중한 자산을 반값의 시장에 눈물 머금고 던져야 하는 비극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강제 청산을 당하지 않으려면 현금이 필수다. 맞습니다. 또한 대출 구조를 리모델링 하셔야 해요. 여전히 변동금리에 노출되어 계신 분들이 많은데 금리 인하 기대감에 취해서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고정금리로 갈아타야 하나요? 네, 고정금리로 전환해서 이자 리스크의 상단을 아예 닫아버려야 합니다. 부채 규모 자체도 공격적으로 축소하시고요. 현금 확보하고 대출 줄이고. 그리고 가장 본질적인 마지막 조언을 드리자면 한국인들 자산의 75%에서 80%가 국내 부동산 단 한 곳에 몰려 있거든요. 이 기형적인 구조를 이제는 깨셔야 합니다. 사실 전 재산이 집안채인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내 자산이 한국 아파트 콘크리트에만 다 묶여 있다는 건 한국의 내수 경제 침체와 인구 절벽이라는 거대한 리스크에 내 인생 전체를 몰빵한 것과 똑같습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은 거네요. 그렇죠. 미국 주식이나 인도 같은 성장 국가의 자산, 혹은 금이나 달러 같은 대체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것만이 이 거대한 퍼펙트 스톰에서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주가 될 겁니다. 아, 규제의 빈틈을 교묘하게 파고들어서 우리 시장을 막 교란했던 레버리지 투자가 결국 본국의 경제 위기랑 맞물리면서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군요. 네, 파국의 엔딩이죠. 중국 자본의 대탈출은 당장 우리 눈앞에 급매물이 쏟아지고 집값이 출렁거리는 진짜 고통스러운 경착륙의 공포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야를 조금만 더 멀리 내다보면요. 어쩌면 이 위기는 우리 시장에 잔뜩 끼어있던 불건전한 투기 거품을 쫙 걷어내고 시장을 투기장이 아닌 실수요자 중심으로 건강하게 재편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뼈아픈 해독 과정일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100번 동의합니다. 우리 몸에 고열이 나야 바이러스가 타서 죽잖아요. 당장은 자산 가격 하락이라는 쓴맛을 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국 부동산 시장이 진짜 체력을 회복하기 위해 겪어내야 할 필수적인 체질 개선의 시간인 셈이죠. 그렇군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친 이 거대한 자본의 대이동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은행 창고의 89억 원짜리 현금 다발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상징적인 장면이죠. 그리고 한 가지 매우 본질적이고도 좀 불편한 문제를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동안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던 부동산 불패 신화, 특히 서울과 강남의 집값은 영원히 오를 것이라는 그 거대한 믿음을 묵묵히 떠받치고 있던 진짜 힘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매일 아침 만원 지하철과 버스에 몸을 싣고 피땀 흘려 번 우리 평범한 이웃들의 정직한 월급이었을까요? 아니면 얼굴도 모르는 투기 자본들이 몰고 온 신기루였을까요? 맞습니다. 국적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오직 규제의 빈틈을 타고 몰려왔다가 상황이 변하니까 미련 없이 수억 원을 던지고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그 투기 자본이 만들어낸 거대한 거품이었을까요? 깊이 생각해 볼 문제네요. 만약 이 외국 자본이라는 달콤한 마약 같은 거품이 완전히 증발해버리고 오직 우리 내부의 순수한 경제 체력과 당신이 매달 받는 그 진짜 월급의 가치만으로 지금 살고 있는 그 집값을 온전히 평가받아야 하는 시대가 온다면 그 집의 진짜 가치는 과연 얼마여야 합당할까요? 정말 냉혹한 질문입니다. 네, 이 묵직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야말로 다가올 거대한 자산의 지각 변동 속에서 청취자님의 진짜 자산을 지켜내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번 심층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만의 답을 치열하게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